아침 8시, 김혜산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83년을 산 할아버지의 아침은 항상 같았다. 밥을 먹고 신문을 읽고 마당에 화분을 물을 주는 것. 그게 할아버지의 전부였다. 부인은 10년 전 돌아가셨다. 자식들은 서울에서 산다. 손자들은 할아버지를 노인네라고 부르지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래도 괜찮았다.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해병대가 있으니까. 60년 전 할아버지는 해병대 상사였다. 휴전선 근처에서 10년을 복무했다. 총 들고 밤새 경계 서고 전우들과 목숨을 맡겼다. 그 시절은 이미 먼 옛날이었다. 하지만 그 경험은 할아버지 몸속에 남아 있었다. 군인은 늙어도 군인이가. 할아버지가 가끔 중얼거리는 말이었다. 손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른이 되어도 배운 규율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마음을 말하는 거였다. 그날 아침도 특별할 것 없었다. 신문을 읽다가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들었다.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냥 휴대폰이었다. 버튼식 휴대폰. 할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자기기였다. 그때 울렸다. 누세요? 안녕하세요. 뜨림은행 콜센터인데요. 계정 이상이 감지되었어요. 어제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쓰셨나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할아버지,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해요. 은행 거래를 멈춰야 해요. 그 목소리는 정말 친절했다. 진심 어린 목소리였다. 마치 할아버지 손녀 김미리 같은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할아버지는 이것이 함정인 줄 몰랐다. 함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할아버지, 지금 카드 뒷면에 3자리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차단시켜 드릴 테니까. 할아버지는 카드를 꺼냈다. 손가락이 떨렸다. 100만 원? 이상했다. 하지만 여성의 목소리는 너무 진심 있었고 너무 긴급했다. 60년의 군 경험도 이 순간 도움이 안 됐다. 할아버지는 영감일 뿐이었다. 3자리 숫자가 뭐예요? 빨리 말씀해 주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말했다. 숫자를.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 30분 뒤 할아버지의 통장에 남은 돈은 0원이었다. 할아버지는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앉은 채로. 휴대폰을 손에 들고 멍 때리는 것처럼. 돈이 없었다. 의료비, 약값, 생활비, 모든 게 그 통장에 있었다. 2천만 원. 60년 동안 모은 돈. 60년. 나는 당했다. 내가 당했다. 그때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당의 화분들. 10년 전 부인이 심은 나팔꽃. 아직도 피고 있는 화분. 그리고 할아버지는 생각했다. 이 꽃들을 누가 돌볼 거지? 경찰서 방문. 할아버지는 통장을 들고 갔다. 거래 기록을 프린트해 들고 직접 경찰서 문을 밀었다. 사건 신고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불이 들어 있었다. 군인 특유의 단호한 목소리. 경찰관은 할아버지를 봤다. 80대 노인, 낡은 옷, 구부정한 허리, 수백 건의 피싱 신고 중 하나일 줄 알았다. 아, 할아버지, 이런 건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시거나. 내 말을 끝까지 들어. 할아버지가 끊었다. 경찰관이 놀랐다. 이 할아버지는 누구인가? 나는 66년 해병대 복무자다. 휴전선에서 10년을 서고 60년을 살았다. 60년 동안 한 번도 남을 속인 적 없고 한 번도 도움을 청한 적 없다. 그런데 내가 당했다. 할아버지가 앞으로 몸을 숙였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내 부인이 남긴 돈이다. 부인이 11년을 고생했을 때 모은 돈이다. 그 돈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다. 그 돈은 이제 나한테 소용없다. 나는 70대 후반이다. 죽을 때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 하지만 저 사기범들은 이것을 계속할 거다. 다음 할머니를 속인다. 그 다음 할아버지를 속인다.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신고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도움을 청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전쟁 선포하러 왔다. 그 순간 경찰관은 이 노인이 누군지 깨달았다. 이건 신고가 아니었다. 이건 작전이었다.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경찰관이 일어섰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위험합니다. 위험? 할아버지가 웃었다. 처음으로 웃었다. 군인이 위험을 피한 적 있나? 위험은 내 밥이다. 그렇게 진술이 시작됐다.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통화 기록, 거래 기록, 심지어 통화 중에 들었던 배경음까지. 어딘가에서 여러 명이 웃고 떠드는 소리, 계산기 누르는 소리, 또 한 명 먹혔어 라는 음성. 할아버지, 혹시 배경음을 녹음했거나 아니, 내 기억이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내 뒤에 휴전선이 있고 앞에 북한군이 있던 자리에서 10년을 살았다. 한 소리로 죽음과 삶이 결정되던 자리에서 나는 한 목소리, 한 배경음을 절대 잊지 않는다. 경찰관이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이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건 군인이었다. 그리고 이 통화 기록 봐라. 할아버지가 종이를 집었다. 통장 거래 기록. 2천만 원이 여러 군데로 나뉘어 이동했다. 같은 패턴이 보인다. 봐라. 5개의 계좌로 나뉘고 다시 한 계좌로 모였다. 그리고 1시간 뒤에 사라진다. 이게 전문가들의 일방식이다.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지적했다. 남의 돈을 훔치는 방법을 내가 이해할 리가 없다. 하지만 군 전략은 알 수 있다. 이건 전술이다. 분산과 집중, 그리고 빠른 철수. 경찰관이 놀랐다. 할아버지, 혹시 금융 관련 일을? 아니다. 전술 수학이다. 전우들을 이용해서 적을 격퇴하는 전술. 이게 똑같다. 조직이 있고 역할 분담이 있고 소통 채널이 있다. 할아버지가 일어섰다. 나는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다. 사건은 특수사기 수사팀에 넘어갔다. 이준호 형사가 할아버지의 진술을 읽었다. 30년 경찰 경력에 수백 건의 사기 사건을 본 형사는 이 진술이 다르다는 걸 느꼈다. 할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경찰관이 할아버지를 경찰청으로 데려왔다. 이준호 형사는 할아버지를 봤을 때 눈빛이 변했다. 이 노인의 눈은 영감의 눈이 아니었다. 전사의 눈이었다. 전사의 눈이었다. 할아버지, 저는 이준호 형사입니다. 알겠네. 할아버지가 말했다. 당신은 군 경력이 있나? 아, 네. 육군 예비역입니다. 그렇지. 내 눈에 보인다. 할아버지가 앉았다. 지금부터 내가 이 조직을 설명하겠다. 너는 메모해. 맞는지 확인해. 그렇게 3시간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할 말을 다 했다. 조직의 구조, 사기의 방식, 계좌의 흐름, 심지어 범인들이 어디에 있을 가능성까지. 이준호 형사가 메모를 다 읽고 할아버지를 봤다. 할아버지, 혹시 뭔가? 혹시 할아버지가 이 조직을 찾아가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침묵. 할아버지가 이준호 형사를 바라보았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나? 할아버지의 눈입니다. 이준호 형사가 말했다. 그 눈은 복수의 눈입니다. 할아버지는 이준호 형사와 함께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할아버지는 너무 위험합니다. 이런 조직은 나는 위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상사로서 내 책임은 무엇인가? 전우를 지키는 것이다.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내 전우다. 나는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 그럼 나는 일단 저 사기범들을 지운다. 이준호 형사는 할아버지의 말을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조직의 위치를 찾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대도시의 강남 지역, 어느 오피스텔, 12층, CCTV 영상, 여러 젊은이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전문 사기범들의 전형적인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박은정, 그 여성 목소리. 이준호 형사는 할아버지에게 음성 파일을 들려줬다. 할아버지, 이 목소리가 그 여자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단단해졌다. 정확하게 그 여자다. 그 느낌, 그 톤, 그 감정 없음. 그 여자가 나를 속였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 첫 눈물이었다. 내 부인이 남긴 돈을 이 여자가 빼앗았다. 작전 회의. 박 반장이 팀을 이끌었다. 대상은 오피스텔 12층, 추정 인원 12명, 현금과 통장 보유 중,
위험도 높음. 이준호 형사가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 당신은 안전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나는 뭘 하나? 당신의 진술이 증거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아버지가 일어섰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 나는 이 작전의 일부가 되고 싶다.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나를 근처에 배치해. 내가 그 목소리를 듣게 해. 그러면 내가 증인으로 서겠다. 정확하게, 틀림없이. 박 반장이 이준호 형사를 봤다. 이준호 형사가 생각했다. 30년 경찰 경력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을 봤을 때 그는 알았다. 이 노인을 막을 수는 없다. 작전 전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못 잤다. 아들 김동호가 전화를 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나쁜 놈들을 잡는 일이다. 아버지, 위험하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웃었다. 내 아들은 항상 걱정한다. 하지만 내가 너한테 알려준 게 있지 않나? 뭐요? 군인은 늙어도 군인이다. 그리고 정의는 늙지 않는다. 나는 어때야 한다. 아들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 작전 당일 새벽 5시 할아버지는 박 반장 옆에 앉아 있었다. 경찰 지휘센터, 여러 모니터, 12층 오피스텔의 CCTV 영상, 그리고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밖에서 대기 중. 준비됐나? 할아버지가 말했다. 내 전우들을 원하는가? 예? 박 반장이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다. 내 전우들은 모두 떠났다. 하지만 내 정신은 그들과 함께다.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그 대신 나는 이 나라 사람들이 내 전우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너도 내 전우다. 박 반장이 할아버지를 봤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는 건 너다.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모든 팀, 준비 완료 확인. 박 반장이 무전기를 집었다. 동작. 동시에 여러 경찰관들이 오피스텔을 향해 움직였다. 모니터에 영상이 나타났다. 현관문, 경찰관들이 배치됐다. 1팀 준비? 1팀 준비 완료. 문 따. 지금. 쾅! 문이 부서졌다. 안에서 비명이 나왔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할아버지는 모니터를 본다. 실시간으로. 조직원들이 도망치려 한다. 몇 명은 창문으로 뛰어나가려 한다. 폭력이 터진다. 경찰관과 조직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 반장님, 계좌 기록 발견. 현금 발견. 5천만 원. 통장 발견. 여러 개. 그리고 용의자 박은정 발견. 할아버지의 몸이 경직되었다. 모니터 화면에 젊은 여성이 잡혔다. 박은정, 그 목소리의 주인, 그 여성이 저항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일어섰다. 할아버지, 박 반장이 막았다. 할아버지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누군지 알 거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미 할아버지는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오피스텔 12층, 할아버지가 들어섰다. 경찰관들이 막으려 했다. 할아버지, 위험.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그 여성 앞에 서 있었다. 박은정, 31살, 반항적인 얼굴. 하지만 할아버지를 본 순간 그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렇다. 나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거웠다. 너는 나를 속였다. 내 부인이 남긴 돈을 빼앗았다. 박은정이 웃음을 터뜨렸다. 히스테릭한 웃음. 뭐 어때? 당신 돈이 아니잖아. 그냥 돈일 뿐이지. 우리는 다시 벌겠지. 당신 같은 영감들이 많으니까.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변했다. 너는 틀렸다. 할아버지가 한 발 나아갔다. 내 부인의 돈은 그냥 돈이 아니다. 그건 사랑이다. 11년 동안 내 곁에서 돌봐주던 사람의 사랑이다. 너는 그 사랑을 빼앗았다. 그리고 지금도 모른다. 박은정이 웃음을 멈추었다. 나는 83년을 살면서 많은 게 무서웠다. 죽음도, 배고픔도, 외로움도.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너는 그 무서움을 내게 안겼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래도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 너는 피해자다. 누군가의 피해자, 저 조직의 피해자. 하지만 그 대신 나는 너를 징검대에 세울 거다. 그리고 너는 말할 거다. 누가 너를 이용했는지, 누가 노인들을 속이라고 했는지, 누가 할아버지가 돌아섰다. 저 조직의 보스는 누구인가? 박은정이 입을 다물었다. 말해. 그래야 너도 살 수 있다. 박은정은 말했다. 모든 걸, 조직의 구조, 보스의 이름, 임태환, 47살, 도시의 한 오피스의 사무실, 그리고 도시 외곽에 숨고 있는 본거지. 이준호 형사는 임태환을 잡기 위한 광역 수사에 들어갔다. 할아버지는 안전지역으로. 나는 끝까지 간다. 할아버지가 거절했다. 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시 외곽의 빌라, 임태환의 본거지. 여기에는 더 많은 돈이 있었다. 수억 원대의 현금, 수십 개의 통장, 그리고 노인들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 리스트의 개수는 387명이었다. 박 반장이 할아버지에게 리스트를 보여줬다. 할아버지, 이것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387명, 387명의 할머니, 할아버지, 387명의 가족, 387명의 파괴된 인생. 이 중 몇 명이 돌아가셨을까? 할아버지가 중얼거렸다.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는 안다. 이 리스트 중에 최소 5명 이상이 충격으로 돌아가셨을 것이다.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 나이에 돈을 잃으면 희망도 잃는다. 희망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다. 이건 살인이다. 임태환은 체포되기 전에 도망쳤다. 하지만 이준호 형사는 그를 찾았다. 항구 근처, 선박을 통해 탈출하려던 그를. 임태환,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임태환이 이준호 형사를 봤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봤다. 나는 이 나라 국민이다. 그리고 너는 그 국민들을 해쳤다. 할아버지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387명. 너는 387명을 거짓으로 했다. 그중 5명은 죽었다. 너는 5명의 살인자다. 임태환이 할아버지를 무시했다. 꼰대, 네 나이에 뭐라는 거야? 할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너한테 말해주겠다. 내가 하는 일이 뭔지. 할아버지가 경찰관을 봤다. 저자를 잡아라. 3개월 뒤, 법정. 할아버지는 증인석에 섰다. 검사가 물었다. 피해자 김혜사님, 피고인을 인식하십니까? 그렇다. 내가 전화를 받을 때 박은정이라는 여성이 나를 속였다. 그리고 그 여성은 이자의 지시를 받았다. 할아버지가 임태환을 가리켰다. 이자는 내 것뿐만 아니라 387명의 재산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중 5명은 돈을 잃고 희망을 잃어 죽었다. 법정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너는 단순히 사기꾼이 아니다. 너는 살인자다. 판결문은 명확했다. 피고인 임태환은 특수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15년.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바뀌었다. 온라인에서 한 영상이 떠올랐다. 83세 해병대 할아버지의 피싱 조직 일망타진. 조회수는 밤새 600만 회를 넘었다. 댓글창은 폭발했다. 역시 군인이 다르네. 할아버지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 돈도 이 조직이 빼앗아갔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피해자이면서도 진정성 있는 협력으로 사건을 해결한 김혜산 상사님께 경찰청 표창을 수여합니다. 할아버지가 상장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말했다. 하지만 이 상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387명의 피해자들, 5명의 돌아가신 분들, 그들을 지키지 못해 죄책감을 가진 가족들, 그리고 이 나라의 경찰관들이 함께하는 것이다. 경찰청장이 감동했다. 김혜사님 같은 용기 있는 시민이 있어서 우리 경찰은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피해 배상금이 돌아왔다. 387명의 피해자들에게 돈이 반환되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희망은 돌아왔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돈을 받았다. 2천만 원.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돈을 쓰지 않았다. 손녀 김미리에게 전화를 했다. 미리야, 할아버지? 돈이 돌아왔다. 정말요? 축하합니다, 할아버지. 고마워. 하지만 난 네가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 뭐요? 그 돈 중 일부로 기금을 만들어 줄래? 피싱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기금을. 김미리가 울음이 나왔다. 할아버지, 너는 똑똑하니까 할 수 있을 거다. IT 회사도 다니고 하니까. 나중에 노인들을 위한 사이버 보안 교육도 해주고, 자살 충동을 하는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도 해주고.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뒤 정의기금 출범식. 할아버지는 무대에 섰다. 이제는 유명인이 되어 있었다. 신문에도 나고 TV에도 나왔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기금은 피해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피해자들이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내 부인이 1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혜산아, 사람은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라고. 나는 그 말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믿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마당의 화분. 할아버지는 여전히 나팔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이제 화분이 하나 더 늘었다. 미리가 줄 돈나팔꽃이었다. 할아버지, 피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웃었다. 꽃은 피었다 지고 다시 핀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래야 한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절망했다가 다시 희망을 가지고. 할아버지는 정말 철학자 같아요. 철학자? 나는 군인이다. 단지 내 일을 한 것뿐이다. 2년이 더 흘렀다. 할아버지는 이제 85세였다. 언론사들이 계속 다가갔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할아버지, 왜 안 나와요? 내 이야기는 끝났다. 이제는 다른 이야기들을 해야 한다. 할아버지는 미리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이버 보안 교육 프로그램 포시니어 강좌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렸다. 50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여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우리의 약점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똑똑해야 한다. 약함이 되지 않도록. 할아버지가 강인했다. 예를 들어, 나는 스마트폰을 못 쓴다. 하지만 그게 약점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전략을 쓰니까. 은행에 자주 가서 내 계좌를 확인한다. 가족한테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물어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고요? 낯선 사람의 말을, 긴급하다고 하는 말을, 모든 게 의심스럽다. 그리고 의심은 우리를 지켜준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아들 김동호와 통화했다. 아버지, 요즘 어때요? 잘 산다. 정말 잘 산다. 무엇이 그렇게 좋으세요? 일이 있다는 게 좋다. 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정말 기뻐. 그리고 그 일이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는 게. 김동호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저 같은 아들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뭐가? 아버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요. 할아버지가 웃었다.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너도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다. 사람을 돕는 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일. 이건 나이를 먹을수록 더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모두 약해지니까. 경찰청장이 할아버지를 방문했다. 할아버지, 이번에 신청하신 명예직 상담원 제도가 승인되었습니다. 정말요? 네, 할아버지가 가르친 보안 교육이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실제로 피싱 피해가 30% 감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는 상담원 제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 대신 다른 것을 원합니다. 청원입니다. 이 나라의 법을 바꾸는 거.
피싱 사기꾼들의 처벌을 더 강하게 해달라는 청원. 경찰청장이 놀랐다. 할아버지? 387명의 피해자, 5명의 죽은 사람.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법이 더 엄격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다음 해병대 할아버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청원은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1년 뒤 법이 바뀌었다. 사기죄 가중처벌법. 고령층을 상대로 한 사기는 기본 징역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었다. 할아버지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당신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내 부인이 만들었습니다. 나는 단지 그 마음을 실천한 것뿐입니다. 5년이 더 흘렀다. 할아버지는 이제 88세였다.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할아버지, 너무 무리하시면. 의사, 나는 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안다. 그래서 내 시간을 헛되이 쓸 수 없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를 했다. 이제는 참여 인원이 300명을 넘었다. 여러 도시에서 온 노인들, 그리고 젊은이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 강의를 통해 배운 것은 뭔가 아세요? 젊은 대학생이 손을 들었다. 노인분들이 약하지 않다는 거요. 오히려 더 강하고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할아버지가 웃었다. 그렇다. 그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약하다고 생각하는 건 실수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살았다. 비 맞고, 눈 맞고, 가난하고, 아팠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그게 약함인가? 아니다. 그게 강함이다. 한 번 할아버지의 강의에 박은정이 왔다. 5년 감옥을 다녀온 박은정이었다. 강의를 마친 뒤 박은정은 할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박은정을 일으켰다. 넌 이미 벌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내 강의를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아버지, 정말요? 넌 한 사람이었다. 조직의 일부였지만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넌 지금 다른 사람이 되고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박은정이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어요? 용서? 나는 용서한 게 아니다. 나는 다만 사실을 받아들인 것뿐이다. 너는 해쳤고, 넌 벌 받았고, 이제는 다시 시작한다. 그것이 정의다. 할아버지가 부인의 무덤을 찾아갔다. 자기, 내가 했어. 너의 마음을 지켰어.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지켜주고 있어. 할아버지가 무덤에 꽃을 놓았다. 그때 손녀 미리가 나타났다. 할아버지, 미리구나. 할아버지, 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뭔데? 피싱 피해자들의 자살을 예방하는 상담센터를 만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손녀를 안았다. 너는 정말 좋은 아이구나. 할아버지가 보여줘서예요. 10년 뒤 할아버지는 돌아갔다. 장례식장은 수천 명이 찾았다. 피싱 피해자들, 그들의 가족들, 경찰들, 법조인들, 그리고 언론. 김혜선 상사는 8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싱 피해를 복수의 대상이 아닌 정의의 도구로 삼아 387명의 피해자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3,000명 이상의 노인들을 보안교육으로 보호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은 두 가지였다. 하나, 법의 변화, 사기죄 가중처벌법, 그리고 김해산법이라고 불리는 고령층 피해자 보호법. 둘, 정신의 변화, 한 노인의 용기가 이 나라를 바꾸었다는 메시지. 마당의 화분, 미리는 그 화분들을 돌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남긴 화분들. 할아버지, 꽃들이 또 피었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녹음된 강의 영상에서. 꽃은 피었다지고 다시 핀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래야 한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절망했다가 다시 희망을 가지고. 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느 경찰청에서는 김혜산 상사 정신 계승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피싱 피해자들을 위한 전담팀,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계속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금 어딘가의 작은 도시에서 또 다른 83세 할아버지가 피싱 전화를 받았다. 누세요? 할아버지, 뜨림은행 콜센터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웠다. 잠깐, 너네 인증번호가 뭐지? 예? 은행이면 인증번호가 있지. 니네가 진짜 은행이면. 그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경찰청에 신고했다. 그 할아버지는 김혜산 할아버지의 강의를 받은 사람이었다. 덕분에 당해주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렸다. 감사는 당신들이 해야 한다. 나는 단지 한 명의 군인이 보여준 용기를 본 것뿐이다.